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일단 총론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랑 비수익사업 구분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수익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구분격리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도 전반적인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돼서, 그리고 그거 외에 비영리법인이 많이 갖고 있는 과세 특례를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비영리법인 실무를 맡으시면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랑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감을 잡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부터. 근데 일단 비영리법인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구분을 할 때 법인 자체도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렇게 법인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저희가. 그러면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인격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사람의 품성 이런 인격 말고 사람으로서의 자격, 보통 권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인격을 부여받는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인격이 인정된 법적인 주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 대신에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받으니까 이 인격을 어떻게 부여받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설립 등기가 필요 요건이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인 구분이 되게 쉽죠. 그냥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으면 법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거는 오늘 비영리법인이냐, 법인 중에. 그럼 영리법인이 또 이거 다시 구분을 하면 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구분으로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오늘 강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을 한다면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면 영리법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리 목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영리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좀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일하고 계신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이시니까 당연히 지금 교육을 들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 단체는 영리 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지 않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에게 분배를 한다 그러면 영리법인인 거예요. 분배를 하면 영리법인.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운영할 당시에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지 않지만, 보통 영리법인들은 중간에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해요. 그 구성원들은 뭐냐 그러면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주라고. 그래서 보통 배당 형태로 이익을 분열을 하죠. 그 구성원들한테. 근데 비영리법인들은 이게 뭔가 그 목적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성원한테 분배를 하질 않고요. 문을 닫을 때도
그 자녀 재산 자체를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영리법인들은 문을 닫을 때도 정관상 그 해당되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해당되는 자녀 재산을 넘기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쪽에 귀속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을 말하고 민법 32조 그 위에 박스에 적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교재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PPT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려면 여기 상단 우측에 교재 내용 페이지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 페이지 보시고 그 내용을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 32조를 읽어보면 비영리 법인이라 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영리법인들은 근거법이 대부분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는 비영리법인들은 근거법이 대부분 민법인 거죠. 민법.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그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냥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허가가 필요해. 인허가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허가가. 그래서 이것도 영리법인이랑 약간 틀린 점이죠. 그래서 이게 법인이 설립되는 절차가 영리법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법 32조에 의한 법인이라고 하고 가로쳐 놓고 사단, 재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사람들의 집합을 사단이라고 하고요. 재단은 재산의 집합을 재단이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민법 말고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들 그리고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와 유사한 목적, 약간 공익 목적으로 설립 목적을 가진 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인들이 있냐면 사회복지법인, 그다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그리고 이런 법인들도 다 대부분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면 그거는 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 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법인. 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 조합법인은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외적인 케이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비영리법인들은 절대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표현 자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가 되면 무조건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니까 요거는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거죠. 법인 설립 등기가.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등기 없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데 뭘로 구분이 되느냐?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의제 법인이라고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비영리 법인 특성을 가졌잖아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등도 물론 그 해당이 되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그거 사단은 사람들의 집합이니까 중요한 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면 사실은 등기만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다 되는 건데 그 등기만 안 했다 뿐이지 나머지 절차를 다 갖추는 거. 또 하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산만 있으면 거의 그
비영리법인을 구성을 다 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근데 등기가 안 됐다만 등기만 안 된 거. 그러니까 바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 요건만 못 갖춘 것들은 나머지 요건들은 다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법인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본 단체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자 관리인을 따로 선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를 하지 않으면 이런 단체들은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얻게 되면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교재로는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보시면서 이 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주주들로부터 그 출자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들은 처음에 이제 비영리법인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그, 증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비영리법인이랑 틀리게 출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출연. 그러니까 영리법인들은 출자를 하고 그 출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형태로 다시 이익을 분여받게 되는데 비영리법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연을 하고 난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걸로 끝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연은 증여의 다른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재산이나 어떤 금전을 단체에다가 주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증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출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요 상증법상의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상증법상 공익법인도 좀 개념을 잡고 잠깐 언급을 한다면 이렇게 원래는 그 비영리법인들이 이렇게 제3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증여세 보통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증여세. 아까도 출연 자체가 증여랑 같은 의미니까. 근데 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제3자한테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 유경, 복지, 의료,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을 공익법인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비영리 법인들은 제3자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뭔가를 받게 되잖아요. 자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무상으로 받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무상으로 받는. 다만 이렇게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마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그냥 무상으로 받는 자산만 따져본다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은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유 목적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는 안 돼요. 고유 목적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대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비교해서 영리법인들은 반대예요. 영리법인들은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 자산, 그냥 땡땡 제가 표기를 할게요. 요거는 법인세가 과세되죠. 법인세 과세. 대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리법인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 보시고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금 살펴보는 공익법인들은 요 증여세마저 과세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법인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말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 비영리법인이 관련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일단 뭔가 부가세법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법인세하고는 좀 틀려요. 법인세하고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영리법인한테 과세가 일어나는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사업이라는 걸 영위해야지 비영리법인한테 과세가 일단 돼요. 그냥 그 비영리법인 본래의 고유목적 사업인 비수익사업을 영위를 한다면 법인세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이 법인세 측면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해야지만 과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또 틀려요. 부가세법은 해당되는 법인이 뭔가 사업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세법상 그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사업으로 규정이 되면 그 과세 사업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부가세법상 뭔가 과세 대상 해당이 된다면 근데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서 고유목적 사업일 거는 거의 없긴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교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서는 면세 대상으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통 사업적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부가세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살펴보는 종교자산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 목적이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부가세법도 부담을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용이 만약에 여기에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그렇다는 거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법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종교자선, 학술, 구호, 기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부가세법상 그 면세 대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뭔가 재화 용역인데 제공하는 게 종교자산,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의 목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 필수인 재화 용역 막 식료품 이런 것들, 수돗물, 연탄 이런 거,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이거나 아니면 국민 후생과 관련된 재화 용역, 의료 보건 용역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나 예술, 그 다음에 문화행사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이런 것, 그리고 금융보험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닌 나머지 재화 용역 같은 거 재화를 하게 되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비영리법인들은 면세 대상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법인 설립 등기하고 설립 신고를 하면 되는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절차가 따로 있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가 필요하다 이건. 그래서 가령 그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예요. 종교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리고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그 해당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서 그 관련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3주 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2개월 내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이 설립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하려던 목적 사업, 그걸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저희가. 고유 목적 사업. 그 다음에 이 고유 목적 사업만 갖고 가령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하는 거는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해갖고는 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거기 종교단체에 오시는 분들의 후원금, 기부금 이런 거 갖고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보통 비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정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고유 목적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 사업이라는 걸 같이 병행합니다. 수익 사업. 그래서 요 수익 사업을 병행을 하면 이 수익 사업 범위 안에서 있어서만큼은 영리법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수익 사업 범위 내에서는 벌어들이는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비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거를 어, 구성원들한테 분배할 목적으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 고유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사업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진작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익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또 과세로 또 빠져나가니까,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이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벌어들인 수익을 다 송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오롯이 고유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비영리법인들의. 이 정도 개념을 잡고 어차피 계속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이 저렇게 앞에서 이제 비영리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통상 주무관청에서도 이제 수익 사업을 병행하라고 권고를 좀 합니다. 그 고유목적 사업만 갖고 지탱하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영리법인들이 새로 수익 사업을 처음에 안 하다가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 사업 개시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신고서 기재 사항은 밑에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갖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도 만약 수익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신규 사업 개시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뭐 할 때? 수익 사업을 개시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사업자 등록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도요, 보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가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려면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이어야 돼요. 과세대상 사업.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은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세니까. 그러면 그런 비영리법인들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이 진행이 되느냐? 뭔가 수익 사업을 하는데 그게 면세 대상이에요. 그럼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설립 절차에서 법인 설립 신고라는 걸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인 설립 최초 법인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법인 설립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인 설립 신고를 할 때 최초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게 같은 걸로 봐줘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신설되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면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만 진행을 할 텐데, 근데 이 고유 목적 사업도 사실은 뜯어보면 거기 내부 안에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고유 목적 사업 자체가. 그리고 그 고유 목적 사업도 면세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유 목적 사업 중에서 면세 대상이다. 그러면 고유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가. 그래서 요거를 어, 정리를 한다면 다음 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 설립 신고라는 거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이러는 거예요. 이제 비영리법인이 설립을 하셨어요. 법인을 설립했으면 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유목적 사업을 중심으로 설립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은 대부분 비수익 사업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고유목적 사업 중에서 일부는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그런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 반드시 비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비수익 사업인 거죠. 대부분 비수익 사업. 그래서 요 구분을 달리한다면 비영리법인의 사업 구분은 이렇게 비수익 사업 부문과 수익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요 수익 사업 부문과 비수익 사업 부문 중에서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해당되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진행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수익 사업도 그렇고 비수익 사업 부분도 그렇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면세잖아요. 면세. 면세면은 만약에 면세 중에서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비영리 법인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비수익 사업 부문에서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중간에 한 가지 만약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이 처음에 비수익 사업 부문만 영위를 하다가 중간에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수익 사업 개시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요 수익 사업 개시 신고는 보통 수익 사업을 개시를 하시게 되면
많은 경우가 대부분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일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것도 만약에 요 해당되는 요 부분이겠군요. 여기 아니라 요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과세 대상이니까. 한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한 걸로 봐드립니다.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중복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잠깐 언급해드리면 그냥 참고적으로 과세 부분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지금 흔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다 대부분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수익 사업 부분인데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부분이 어떤 걸까?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의료업 같은 경우에 의료업 같은 경우에 여기가 EX 의료업 그 다음에 학원 등의 교육 영역 이런 것들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 이런 게 해당이 될 거고 어, 비수익 사업 부문에서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학술 연구단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수익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니까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수익 사업분에서 면세. 그래서 이렇게 요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거.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만약에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면 만약에 해당되는 단체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어, 그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아예 비수익 사업만 영위를 하면서 거기에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자 등록 대략적인 거 살펴봤고 그러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 사업 부문 말고 수익 사업이 발생을 해야지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법인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원래는 영리법인들은 뭔가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좀 차이가 있어서 소득 원천설에 의거해서 수익 사업에 한정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서 과세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수익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기부금, 환금, 회비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비영리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영리 행위, 즉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보통 그 주무관청에서도 공고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같이 해야지 이게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더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나중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제외를 하면 거의 이제 영리법인이랑 유사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그 운영하는 수익 사업 부문에 한해서는 영리법인이랑 같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익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법인세 과세의 대상이 될 거니까. 수익 사업을 아예 영위하지 않는다면 법인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비영리 법인들은. 그래서 수익 사업의 범위, 먼저 제일 첫 번째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게 다 사업소득인 거죠. 업종이라고 구분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이에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 용품 수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거.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우리 회계상 수입 있고 비용 있잖아요. 이렇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나온 게 이익이죠. 이렇게 이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입이 더 크다 그러면 요거에 따른 요거는 이제 회계상 표현인 거고 법인세법상 표현으로 바꿔본다. 여기 상대되는 개념으로 바꿔본다면 수입에 해당되는 개념은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표현해요. 입금으로. 비용은 송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했는데 입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단기에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각 사업 중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에요, 수입.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뭐에 해당된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사업소득인데 다만 국가가 생각했을 때 뭔가 조세 정책적으로 수익 사업에서 제외를 해서 과세를 안 하게 하는 것들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수익 사업에서 제외한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게 30페이지에서부터거든요.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그러면 거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업소득을 정하고 있고, 그래서 업종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이 뭐야? 이렇게 분류될 수 있으면 대부분 수익사업인 거예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서. 근데 그 중에서 그 30페이지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까지냐면 33페이지까지 그 해당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요. 축산업 외의 농업, 비상업적인 연구 개발업, 사회복지 사업, 그다음 그 학교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어 업종 분류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과세 대상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선 수익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소득 자체가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아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사업 소득 중에서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단체가 해당되는 것들이 뭔가 고유목적 사업 외에 뭔가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종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업종 분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그냥 통계청 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업종 분류가 되더라도 무조건 이게 수익 사업이니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살펴보는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그런 수익 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이 되시면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소득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익 사업 범위 내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업소득 외의 수익사업은 뭐가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거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금융소득은 무조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소득이에요. 수익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뭔가 자산을 양도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주식, 신주 인수권, 출자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다음 기타 자산, 뭐 그 회원권, 이용권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양도로, 뭔가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 사업에 속하는구나.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수익 사업이 크게 사업 소득은 수익 사업에 속하는 거고, 업종 분류가 가능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소득은 수익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영리법인도 이렇게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면 법인세 과세되는 되는 거고, 또 금융 소득 외에 뭔가 자산을 양도하면 그게 주식, 신주 인수권, 출자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될 수도 있고, 회원권이나 이용권 같은 기타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이런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그 수익 사업에 속하는구나. 그리고 그거 외에 채권, 증권의 매매도 수익 사업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7페이지. 요 37페이지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별표 있잖아요. 별표. 비영리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서 수익사업에 해당돼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금방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수익사업 다시 한번 정리해요. 사업소득 첫 번째, 두 번째 금융소득, 그 다음 세 번째 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그 다음 채권, 증권의 매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노랗게 표현된 거 있죠. 유형,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 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주의할 게 몇 가지겠어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나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수익 사업으로 보는 유무형 자산 처분 소득,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처분 소득은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무형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소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과세 대상으로 안 본다. 그래서 뭔가 유무형 자산을 처분을 하셨는데요. 처분일 현재 3년 동안 계속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다가 처분을 하잖아요. 그건 수익 사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래 어, 유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 처분은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처분일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처분일 전에 3년 전부터 뭔가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의무형 자산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에 제외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살펴본 37페이지 그 별표로 돌아가서 골프 회원권을 양도를 했어요. 골프 회원권. 이 골프 회원권 양도했는데 고유목적 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요 골프 회원권은 어디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무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요.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유무형 자산이고 유형, 무형 자산. 그래서 골프 회원권은 그 기타 자산에 해당이 되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목적의 사용 여부랑 상관없이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고유 목적 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 관계없이 기타 자산이니까 그냥 양도면 수익 사업에 해당돼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유무형 자산인데 만약에 고유 목적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자산들은 수익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바 수익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 목적 사업에 전입한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처분 소득을 계산한다. 요거는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안 하다 하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요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구분격리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구분격리 파트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한 다음에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